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 최전방의 산악지대를 집어삼켰다. 혹독한 겨울바람은 야수의 울음소리처럼 막사를 핥히고 지나갔고 그 소리조차 잦아들 무렵이면 부대 내부는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27보 병사단 예하의 독립포병대대 문명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고립된 요새였다. 그리고 이 요새의 공기는 썩어가고 있었다. 부패의 악취는 화약 냄새보다 더 진하게 막사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강유라 중위는 차가운 전투와 끈을 고쳐매며 상황실의 탁한 공기를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곧은 콧날과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강직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지만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어머니의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부대에 전입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곳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가 육군 규정이 아닌 박종수 소령이라는 이름 아래 음성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했다. 박소령은 부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왕국처럼 다스렸다. 부대 운영비, 유류, 심지어 병사들의 부식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에게는 4명의 충실한 하수인이 있었는데 작전과장 김철민 대위, 군수과장 오승현 대위, 그리고 2명의 중대장인 황동진 중위와 최대영 중위였다. 그들은 박소령의 비호 아래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부대를 좀먹고 있었다. 유라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저 군기가 해이해진 부대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갈등은 유류 정산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유라는 포대장으로서 정기적인 훈련 유류 소모량을 확인하던 중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훈련 기록이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수백 드럼의 디젤 연료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군수과장 오승현 대위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오 대위는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껄껄 웃으며 유라의 어깨를 툭 쳤다. 강중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여긴 최전방이야. 서류 한두 장 안 맞는 게 대수라고. 유라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 대위님, 이것은 서류 한두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진 유류의 행방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규정대로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박종수 소령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박소령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사무실은 값비싼 시가 연기로 자욱했고 박소령은 육중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앉아 그녀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강중희, 자네 아버지가 강준혁 대령이라고 했나? 15년 전쯤인가 헬기 사고로 순직했던 양반 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 명예로운 군인이었는데 말이야. 박소령은 의도적으로 명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는 서랍에서 유류 보고서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자네,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동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부대 화합을 깨뜨리는 딸의 모습을 말이야. 이게 자네가 배운 군인 정신인가? 유라의 두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소령님, 저는 제가 배운 군인 정신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려 했을 뿐입니다. 부대의 화합은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수는 코웃음을 쳤다. 진실, 여기서 진실은 내가 정하는 거야, 강중희. 자네가 할 일은 이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마지막 기회다. 유라는 펜을 집는 대신 보고서를 박소령 쪽으로 밀어냈다.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박종수의 온화해 보이던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다. 네 그 잘난 명예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보자고. 이 부대에서 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더러워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그날 이후 유라에 대한 조직적인 괴롭힘과 모욕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포대는 가장 불필요하고 혹독한 작업에 차출되었다. 보급품은 항상 마지막 순서로 지급되거나 누락되었고, 그녀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사소한 트집과 함께 반려되었다. 황동진 중위와 최대영 중위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부하들 앞에서 그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비웃었다. 그들은 유라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융통성 없는 고지식한 년이라는 이유로 온갖 성차별적인 발언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는 묵묵히 버텼다. 그녀는 오히려 부하들을 다독이며 훈련 강도를 높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단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며칠간 폭우가 쏟아진 후 부대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날이었다. 박종수 소령은 오전 훈련이 끝난 직후 유라를 연병장으로 호출했다. 그곳에는 박소령을 비롯한 김철민 대위, 오승현 대위, 그리고 두 중위가 군용 지프 2대에 나눠 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위스키 병이 들려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진흙탕에 반쯤 빠진 낡은 지프 한 대가 서 있었다. 박종수 소령이 차에서 내리며 유라에게 손짓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뭉개졌지만 조롱의 의도는 분명했다. 강중위, 자네가 그렇게 체력에 자신 있다지. 우리 사관들 체력 단련이 좀 필요한데 마침 차가 진흙탕에 빠졌네. 자네가 저 차 좀 끌어내 보게. 네가 그렇게 신봉하는 군인 정신으로 말이야.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프는 낡았지만 엔진은 멀쩡했다. 명백한 함정이었고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소령님, 차량 견인은 장비로 하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하라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비합리적인 명령입니다. 유라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철민 대위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그녀의 뺨을 후려갈겼다. 인연이 감히 소령님 말씀에 토를 달아 까라면 까야지. 여기가 내 놈년 집 안방인 줄 알아. 짝 하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고 유라의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녀는 뺨을 감싸 쥐는 대신 불타는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좋아, 불복종이시겠다. 박종수가 차갑게 웃으며 손짓했다. 황동진과 최대영이 달려들어 유라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그들은 굵은 견인 로프를 가져와 유라의 허리와 어깨에 칭칭 감았다. 로프의 반대쪽 끝은 진흙탕에 빠진 지프의 범퍼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박종수를 포함한 5명의 장교가 그 지프 위에 올라탔다. 그들의 무게로 차체가 더욱 깊이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다. 자, 강중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다. 네가 얼마나 명예로운 군인인지 보여줘봐. 끌어 박종수가 위스키 병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로프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발을 내디뎠지만 육중한 지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흙이 그녀의 전투화를 삼켰다. 5명의 장교는 차 위에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이봐, 강중위, 힘 좀 내보라고.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야. 오승현 대위가 빈 병을 그녀 근처에 던지며 소리쳤다. 유라는 무릎을 꿇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이었다. 김철민 대위가 가장 악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강준혁 대령님, 하늘에서 보시나요? 당신 딸이 여기서 개처럼 구르고 있답니다. 그 잘난 명의 진흙탕에서 아주 빛이 나네요. 그 말이 유라의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짐승 같은 신음을 터뜨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한 명의 장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 그 자체였다. 그녀는 로프를 움켜쥐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지프가 아주 조금씩 몇 인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차 위에 탄 5명의 장교들은 처음에는 놀랐다가 이내 더욱 거세게 그녀를 조롱했다. 오, 움직인다. 저 독한 년 좀 봐. 아버지, 이름 팔아먹으니까 힘이 솟나 보지. 박종수가 비열하게 웃었다. 유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굴욕을 기억하리라. 이 얼굴들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녀가 진흙탕을 거의 다 빠져나와 연병장 마른 땅에 발을 디디려던 순간 박종수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최대영에게 눈짓했다. 최대영이 지프의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다. 갑작스러운 저항에 유라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의 얼굴이 차가운 진흙탕에 처박혔다. 로프가 풀리면서 그녀의 몸은 무력하게 진흙 위에 널브러졌다. 5 장교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유라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박종수가 차에서 내려 진흙탕에 쓰러진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전투와 앞굽으로 유라의 어깨를 툭툭 찼다. 꼴 좀 보게 강중희. 이게 바로 네가 선택한 결과야. 내 아비의 명예. 내가 지금 이 진흙탕에서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흙과 눈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길은 더욱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종수의 얼굴을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4명의 얼굴을 자신의 망막에 새겼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어떤 말도 이 치욕과 분노를 대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억했다. 그들이 승리의 도취에 지프를 몰고 막사로 돌아가는 동안 연병장 구석의 창고 뒤편에서 한 젊은 병사가 숨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는 유라 중위가 부임한 이래로 유일하게 자신들을 인간답게 대해준 장교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부에서 단 하나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신인은 강중희님 어머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서울 평창동의 한적한 주택가 세월의 무게가 고즈넉이 내려앉은 2층 양옥집 정원에서는 가을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윤혜진 예비역 소장은 이른 아침 잘 가꿔진 화단의 장가지를 손수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절도 있었고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군복을 벗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철의 여장군이라 불렸던 그녀의 기백은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군에서 평생을 보냈다. 여성이라는 편견이 강철처럼 버티고 있던 시대에 그녀는 오직 실력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적 사고로 별을 달았다. 남편인 강준혁 대령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을 때도 그녀는 눈물 대신 군모를 고쳤었고 어린 딸 유라를 홀로 키우면서도
단 한 번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군은 삶 그 자체였고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했다. 은퇴 후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일부러 정치와 거리를 두었고 군 관련 행사에도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딸 유라가 자신과 남편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을 조용히 지지하고 격려했다. 유라가 최전방 부대로 발령받았을 때 그녀는 그저 군인의 본분을 다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과 군의 명예를 잃지 마라라는 말만 건넸다. 딸의 강인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전 군사 전략서를 읽고 있었다. 집안에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는 무심코 안경을 고쳐 쓰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강유라 중위 어머님이십니까?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윤혜진은 미간을 살짝 좁혔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심하게 흔들렸고 비바람 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곧이어 진흙탕이 된 연병장이 화면에 잡혔고 그 중앙에 밧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한 명의 군인이 보였다. 윤혜진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딸 유라의 모습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술에 취한 장교들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끌어 이년아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 지프 위에 올라탄 박종수 소령의 추악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김철민 대위의 노래. 강준혁 대령님 하늘에서 보시나요? 당신 딸이 여기서 개처럼 구르고 있답니다. 그 순간 윤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눈물을 흘리거나 절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모성애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군의 명예가 그리고 죽은 남편의 명예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딸의 인격과 함께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장군의 분노였다. 영상은 유라가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났다. 윤혜진은 몇 초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한 작전이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은퇴한 노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적의 심장부를 꿰뚫기 직전에 최고 지휘관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2층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현역 시절 집무실처럼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중앙에는 현대적인 스마트 기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베이지색 탁상용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수십 년간 군 최고 위급 인사들만이 그 존재를 알았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직통 라인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귀에 익은 기계적인 신호음이 들렸다. 윤혜진은 망설임 없이 11개의 숫자를 눌렀다. 그녀가 직접 가르치고 키워냈으며 현재 대한민국 육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현직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대장의 집무실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묵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참모총장입니다. 목소리에는 긴급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이 라인은 결코 평범한 일로 울리지 않는 전화기였다. 윤혜진 장군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진우 대장에게 윤혜진은 단순한 예비역 장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존경하는 스승이자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진우 대장의 목소리에는 즉각적인 존경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 장군, 지금 내 개인 휴대폰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를 전송하겠다. 27사단 예하 독립포병대대 박종수 소령을 포함한 장교 5놈이 내 딸 강유라 중위를 상대로 벌인 짓이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그들은 내 딸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구 강준혁 대령의 명예를 더럽혔고 군 전체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았다. 이진우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혜진 장군의 목소리에 담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장군님, 즉시 이 대장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윤혜진이 가로막았다. 사단이나 군단 선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그들의 비호 세력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다. 지금 즉시 총장 직속의 특별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을 꾸려라. 가장 독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들로. 헬기로 당장 이동시켜 오늘 밤 자정 이전에 그 부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이진우 대장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리고 이 장군. 윤혜진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 수사가 아니다. 박종수 소령과 그 일당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라. 유류 횡령 보급품 비리, 인사청탁. 그 부대에 만연한 모든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내 딸은 그 부패에 저항하다가 표적이 된 것이다. 영상 파일은 지금 전송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조치하고 진행 상황은 직보하겠습니다. 윤혜진은 대답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철컥하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조금 전 영상을 보냈던 낯선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고맙다 병사.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라. 너의 신원은 내가 보장한다. 그녀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국화 향기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코에는 진흙과 피 그리고 썩은 권력의 악취만이 느껴졌다. 평화는 깨졌다. 은퇴한 장군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로 끝났다. 박종수 소령의 관사는 역한 술 냄새와 값비싼 시가 연기로 자욱했다. 강원도의 혹한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5명의 장교들은 강유라를 진흙탕에 처박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위스키병과 기름진 족발 치킨 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은 군복 상의를 풀어헤친 채 추악한 얼굴로 웃어댔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뻣뻣하던 년이 진흙탕에서 개처럼 구는 꼴이라니. 군수과장 오승연 대위가 이가 누렇게 뜬 것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는 박종수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전부 소령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저런 독한 년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밟아줘야 다신 못 기어오르죠. 김철민 대위는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냈다. 그년 아비 이름이 뭐라고 강준혁 이제 그 이름은 우리 부대에서 웃음벨이야. 명예 좋아하시네.
지 딸이 똥물에서 구르는 것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지. 그의 말에 황동진과 최대영 중위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들은 이 잔인한 희극에 동참한 공범자였다. 박종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아첨을 즐겼다. 그는 이 철옹성 같은 부대의 왕이었다. 강유라는 감히 왕에게 도전한 어리석은 기사였고 오늘 그 기사는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처형당했다. 그는 손가락을 까딱했다. 내일 아침 강중이 징계 서류 올려 명령 불복종 하극상 복무 태만 싹 다 엮어 이참에 아예 군복을 벗겨버리자고. 예, 소령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철민 대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축배가 다시 한번 부딪히려던 찰나였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다. 술잔 속에 위스키가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의 북소리 같은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다. 두두두두두두. 뭐야. 술에 취해 혀가 꼬인 황동진 중위가 창밖을 내다봤다. 바람 소리가 왜 저래. 박종수도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땅이 울리고 있었다. 관사 전체가 흔들렸다. 굉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공기 자체가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되었다. 헬기다, 젠장, 헬기야. 최대영 중위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관사의 모든 창문이 눈이 멀어버릴 듯한 섬광으로 하얗게 물들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부대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세 대의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다가 거대한 강철 매처럼 지축을 울리며 착륙했다. 박종수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느 부대 놈들이 야간에 미친 짓이야. 당직 사령은 뭐 하고 있어. 그가 소리치는 순간에도 헬기의 로터는 멈추지 않았다. 헬기 측면에는 낯선 마크가 선명했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사단이나 군단 소속이 아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헬멧에는 MP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육군본부 헌병대 특별수사단.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의 주요 시설로 흩어졌다. 통신실 무기고 그리고 당직 사령실이 동시에 장악되었다. 불과 1분 만에 부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부대 정문과 후문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막사에서 잠들어 있던 병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경보가 울린 줄 알고 뛰쳐나왔다가 살벌한 기세의 헌병들과 마주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부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종수의 왕국에 외부의 군대가 침공한 것이었다. 소령님, 저거. 오승연 대위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박종수도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권총집을 확인했다. 당황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야간 훈련 불시 점검일 수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사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무장한 헌병 2명이 좌우로 갈라서고 그 사이로 얼음장 같은 얼굴의 한 장교가 들어섰다. 그의 전투복에는 서지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육군본부 특별감찰단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지철 대령이었다.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으며 한 번 물면 뼈까지 발라내는 인물이었다. 서지철 대령의 시선이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널브러진 술병 안주, 그리고 술에 취해 군기가 빠진 5명의 장교들. 그의 눈은 영하 30도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손에 든 검은색 파일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5명의 심장이 동시에 멎는 듯했다. 육군본부 감찰단장 서지철 대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박종수 소령, 김철민 대위, 오승현 대위, 황동진 중위, 최대영 중위, 이상 5명은 현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다. 서 대령은 파일을 펼쳤다. 육군참모총장 명령 제2025, 114호 상기 인원들을 직권 남용, 가혹 행위, 군수품 횡령 교사 및 방조, 그리고 군인 복무 규율 위반 혐의로 즉각 긴급 체포한다. 체포영장은 본 명령서로 가름한다. 박종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서 대령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장님, 명령이라고요. 무슨 오해가. 오해. 서지철이 박종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박종수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오늘 19시경 연병장에서 자행된 일에 대해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지난 6개월간 자네들이 빼돌린 유류장부에 대해 말하는 건가? 박종수는 숨이 멎었다. 유류장부.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왔다. 이럴 순 없어. 난 사단장님과 박종수가 자신의 인맥을 들먹이려 했지만 서지철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가 믿는 그 줄, 지금 이 시간부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을 거다. 헛된 희망은 버려. 헌병들이 5명에게 동시에 다가갔다. 손 머리 위로. 이거나 개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김철민 대위가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헌병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훈련된 헌병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오승현 대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두 중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로봇처럼 두 손을 들었다. 박종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의 손이었다. 이들을 즉시 분리 수용해 상호 접촉 절대 금지.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각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한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서지철의 명령에 따라 감찰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종수의 집무실 군수과 작전과가 순식간에 봉쇄되었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박스에 담겨 나왔다. 부대는 거대한 지진이 휩쓸고 간 듯했다. 서지철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부관에게 물었다. 피해 장교는 강유라 중위 현재 의무실과 막사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색팀이. 그때 한 헌병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대령님, 포대장실입니다. 강 중위를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서지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와 대기 중이던 군의관이 즉시 포대장실로 뛰어갔다. 포대장실 문을 열자 진흙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강유라는 낡은 책상에 기댄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젖은 전투복을 반쯤 벗다가 탈진한 듯 보였다. 온몸은 저체온증으로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밧줄에 쓸려 살같이 벗겨진 어깨와 허리에서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진흙탕에서 이곳까지 기어오다시피 한 것이 분명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의식을 붙들고 있었다. 군의관이 달려들어 그녀의 목에 청진기를 대고 동공을 확인했다. 위험합니다. 심각한 저체온증과 쇼크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입니다. 당장 응급처치 및 후송이 필요합니다. 군의관이 재빨리 수액을 연결하고 보온 담요를 덮었다.
서지철은 이 참혹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유라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강중이 정신이 드나 육군본부 감찰단이다. 이제 괜찮다. 유라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서지철의 얼굴과 그의 계급장을 확인했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이 움직였다. 박종수. 소령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체포했다. 내 놈들 모두. 서지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굴욕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의지가 마침내 응답받은 순간의 눈물이었다. 헌병들이 들것을 가져와 그녀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다시 거세졌다. 들것이 헬기에 실리기 직전 유라가 꺼질 듯한 손으로 서지철 대령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대령님, 병원이 아닙니다. 저를, 감찰단장님께 제 진술을 먼저. 그녀는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증언할 기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서지철은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의 부상과 쇼크 상태에서도 그녀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하게 맞서 싸운 전사임을 깨달았다. 그는 유라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알겠다, 강중이. 내가 직접 듣겠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 그곳에서 자네의 모든 것을 듣겠다. 헬기는 거대한 포효와 함께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그것은 부패한 왕국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진실을 향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1인 특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평온한 풍경이 보였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강원도 최전방의 살얼음판보다 더 팽팽했다. 강유라 중위는 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있었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서지철 대령은 군의관의 만류를 뒤로하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차마 그녀의 전신에 감긴 붕대와 시퍼렇게 멍든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없었다. 이토록 참혹한 부상을 입고도 헬기 안에서 진술부터 하겠다고 악을 쓰던 군인. 그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중희, 자네의 의지는 존중하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게. 유라는 침대 상체를 조금 일으키려다 신음을 삼켰다. 괜찮습니다, 대령님. 지금 제가 무너지면 그들은 웃을 겁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폭행 피해 조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어제 연병장에서 일어난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종수 소령이 어떻게 부대의 유류를 빼돌렸는지, 오승연 대위가 어떻게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그리고 김철민 대위가 어떻게 허위 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모든 것을 은폐했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몇 월 며칠 어떤 훈련에서 몇 드럼의 유류가 사라졌는지, 특정 민간업자가 어떤 명목으로 부대에 자재를 납품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제가 서명을 거부했던 유류 보고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미 폐기했거나 조작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치밀합니다. 서지철은 유라의 진술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비리가 아니었다. 상상 이상의 규모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었다. 유라는 심지어 박종수가 종종 언급했던 윗선의 존재, 그가 사단사령부의 특정 인물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상납을 암시했던 정황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진술은 피해자의 울분이 아니라 냉철한 정보 장교의 브리핑에 가까웠다. 진술은 3시간을 꼬박 채우고 나서야 끝이 났다. 유라는 완전히 탈진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다. 서지철은 녹음기를 끄며 경외감마저 느꼈다. 강중희,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네. 아니, 그 이상이야.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맡기고 부디 회복에만 전념하게. 유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편 박종수의 왕국이었던 제17사단 포병대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서지철의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은 밤새 모든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종수를 포함한 5명의 장교는 완전히 격리된 채 1차 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약속된 대본을 읊었다. 가혹행위라고요. 천만에. 강중희는 평소 복무 태도가 불량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어제 일은 군기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 일종의 특별 훈련이었습니다. 강중희가 과민 반응을 보인 것뿐입니다. 박종수는 신문실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룻밤 만에 술이 깼고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은 상태였다. 그는 유라가 제출한 모든 보고서가 그녀의 피해망상과 부대 부적응에서 비롯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유류, 절도, 횡령 증거 있습니까? 서대령님 지금 일개 중위의 말만 믿고 현역 소령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박종수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라인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유라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 박종수와 오승연의 사무실 금고에서는 완벽하게 처리된 공식 서류들만 발견되었다. 유라가 언급했던 문제의 유류 보고서는 이미 깨끗하게 제작성되어 있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기되어 있었다. 부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았다. 그들은 박종수가 이대로 풀려날 경우 돌아올 보복을 두려워했다. 서지철은 분노했지만 법정에서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박종수의 오만함을 박살낼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박종수는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토록 당당했던 것이다. 서지철은 수도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유라는 이미 회복실로 옮겨져 있었다. 그는 수사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강중희 박종수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네. 자네의 진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이중 장부가 사라졌어. 놈들이 완벽하게 숨기거나 파기한 것 같네. 수화기 너머로 유라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박종수, 김철민, 그리고 오승연, 맞다, 오승연. 그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군수과장. 그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 있었다. 부대 내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던 그것. 대령님. 유라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오승연 대위의 개인 소지품 중에 낡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까? 그는
단 한순간도 그 가방을 몸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식당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들고 다녔습니다. 모두들 그 안에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을 거라 수군댔습니다. 서지철의 눈이 번뜩였다. 가죽 가방. 그는 즉시 압수수색 목록을 확인했다. 사무실이나 관사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체포 당시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보게 서지철이 수사관에게 소리쳤다. 잠시 후 수사관이 보고했다. 체포 당시 오승연 대위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라는 절망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가 버렸을 리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줄입니다. 체포 직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어딘가에 숨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관사가 아니라면 그의 차량이나 아니면 그가 매일 들르던 부대 내 PX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방을 찾아야 합니다. 유라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서지철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박종수가 머리라면 오승연은 금고지기였다. 그리고 금고지기는 자신의 열쇠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알겠다, 강중희. 고맙네. 즉시 부대 전체를 다시 수색하겠다. 이번에는 그 갈색 가죽 가방을 찾는 데 집중하지. 서지철은 전화를 끊고 즉시 명령을 하달했다. 오승연이 어젯밤 체포 직전까지 갔던 모든 곳을 확인해 그의 차량 관사 창고, PX, 심지어 쓰레기장까지 헌병견을 동원해서라도 그 가방을 찾아내. 이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이 부패한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할 폭탄이다. 수사팀이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지철 대령이 이끄는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광풍처럼 부대를 휩쓸었다. 헌병들은 오승연 대위가 평소 유일하게 휴식을 취하던 PX 창고의 가장 깊숙한 선반, 그의 차량 트렁크 바닥과 스페어 타이어 및 심지어 관사 뒤편의 낡은 김치 저장고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강유라 중위가 확신했던 갈색 가죽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은 수사팀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에서 흐르는 듯했다. 신문실에 격리된 오승연 대위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정말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라는 겁니까? 가방이라니요. 저는 군수과장으로서 모든 서류를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박종수 소령이 만들어둔 방패막이 뒤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박종수는 아예 입을 굳게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종수는 자신의 라인이 움직일 시간을 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부대에 부임한 이래 수년간 사단 사령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상납해왔다. 그가 무너지면 그들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이 수사 역시 윗선의 압력으로 곧 흐지부지 될 것이라 믿었다. 서지철 대령은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지만 결정적인 물증 없이는 그 오만한 확신을 깨뜨릴 수 없었다. 바로 그 시각 수사팀의 공식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보이지 않는 전선이 열리고 있었다. 서울 평창동 윤혜진 장군은 서재에서 또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서지철 대령의 강직함을 믿었지만 수십 년간 군에서 경험한 바로는 썩은 뿌리는 공식적인 수사만으로는 뽑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사람을 움직였다. 나 윤혜진이네. 자네가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금융범죄수사팀에 있단 걸 아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그녀가 현역 시절 발탁했던 유능한 수사관이었다. 박종수 소령의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하게. 본인 계좌는 깨끗할 거야. 그의 처가 형제 8촌까지 모든 차명 계좌를 샅샅이 뒤져.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해. 그녀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부패의 실체를 쫓고 있었다. 그놈이 빼돌린 유류와 군수품이 현금화되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종착지를 찾아내. 그게 바로 박종수의 윗선이자 진짜 목줄일 테니. 그녀의 전략은 언제나처럼 적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녀는 장부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한 두 번째 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박종수의 변호인단이 불법 구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무렵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균열이 생겼다. 5명의 공범 중 가장 말단이었던 최대영 중위. 그는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 독방에 갇힌 채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다른 새처럼 깊숙이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가혹 행위에 동참했다. 최중희는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꼬리로 잘릴 것임을 직감했다. 박종수와 대위들은 분명 모든 책임을 자신처럼 힘없는 하급 장교에게 떠넘길 것이었다. 그는 불명의 저녁과 군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별을 자랑스러워하시던 부모님의 절망 어린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이 공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최중희는 자신을 감시하던 헌병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서지철 대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딱 한 번만, 제발.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압니다. 그 가방,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의 절박한 외침은 즉시 서지철에게 보고되었다. 서지철은 한밤중에 최중희의 독방을 찾았다. 최중희는 서지철의 군화를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밟고 오열했다. 대령님,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발 선처를. 서지철은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가방이 어디 있나?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최중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 굴욕적인 훈련이 끝난 직후 박종수가 헬기 소리를 듣고 당황하던 그 순간 오승현 대위가 자신에게 그 가방을 몰래 넘겼다고 했다. 제가 제일 어리고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부대 뒤편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낡은 정비고 그 안쪽 폐타이어 더미 그 밑에 서지철은 즉시 무장한 헌병 4명을 대동하고 최중희를 앞세워 낡은 정비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최중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구석에는 거대한 폐타이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헌병들이 타이어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밑바닥의 썩은 흙바닥 위에서 그토록 찾던 갈색 가죽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지철은 장갑을 낀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그는 가방을 들고 곧장 박종수와 오승현이 분리신문을 받고 있는 본부 건물로 돌아갔다. 그는 두 사람을 한 방에 마주 앉게 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그 가방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오승현 대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뭔가 오대위. 서지철이 낮게 물었다. 오승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서지철은 칼을 꺼내 가방의 낡은 자물쇠를 끊어냈다. 가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표지의 비망록 3권과 수십 개의 차명계좌, 통장, 그리고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서지철은 첫 번째 장부를 펼쳤다. 그곳에는 날짜별로 빼돌린 유류의 양 군수품에 품목, 민간업자들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상납된 윗선의 이니셜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이 부대를 좀먹어온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박종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는 오승연을 노려보았지만 오승연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서지철은 장부를 들어 박종수의 눈앞에 내밀었다. 박종수 소령. 자네가 말한 특별 훈련에 대한 기록도 여기 있나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자네가 짓거리던 그 명예에 대해서. 박종수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신문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었다. 낡은 가죽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색 장부들은 박종수 소령의 오만함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었다. 오승연 대위는 책상 위에 엎드린 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을 토해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목숨줄이었던 장부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박종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무너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야수 같은 광기만 남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젊은 헌병의 홀스터를 낚아챘다. 순식간에 KO, 권총을 뽑아든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최중위의 목을 팔로 감아 인질로 삼았다.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전부 멈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새끼 머리부터 날려버릴 거야. 서지철 대령과 헌병들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이성을 잃은 소령이 신문실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박소령 총 내려놔.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서지철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박종수의 눈은 이미 광기로 이글거렸다. 닥쳐. 서지철 내 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 놈이 감히 날 건드렸다고. 박종수는 최중희를 방패 삼아 질질 끌며 신문실을 벗어났다. 복도에 있던 헌병들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인질 때문에 섣불리 쏘지 못했다. 길 비켜. 당장 헬기 준비시켜 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특수임무대 SDU 병력이 즉각 투입되어 본부 건물을 포위했다. 박종수는 최중희를 끌고 자신의 집무실, 그가 왕으로 군림하던 그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으로 총구를 내밀었다. 5분 주겠다. 5분 안에 헬기 안 띄우면 이놈부터 쏜다. 서지철 대령은 즉각 지휘 텐트를 설치하고 협상관을 투입했다. 박종수 소령. 진정하게.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네. 협상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지만 돌아온 것은 총성이었다. 탕 총알이 확성기 근처에 흙바닥을 튕겼다. 개소리 집어치워 난 안 끝나. 내 윗선에 전화 연결해. 당장 사단장님, 군단장님, 그분들이 날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박종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장부가 넘어간 순간 그의 윗선들은 그를 버린 카드 아니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취급할 터였다. 바로 그때 국군 수도병원에서 긴급 후송된 앰뷸런스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지휘 텐트 앞에 멈춰 섰다. 서지철 대령이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링거 거치대를 붙잡은 강유라 중위가 군의관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환자복 위로 걸친 야전 상의가 위태로워 보였다. 강 중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여긴 위험해. 당장 돌아가. 서지철이 달려가
그녀를 막아섰다. 유라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녀는 고통으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 눈빛만은 헬기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령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린가 자넨 환자야.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놈은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권력, 돈, 그리고 자존심까지. 그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쥐를 잡는 법을 압니다. 저에게 확성기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지철은 몇 초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유라의 눈에서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닌 적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지휘관의 통찰력을 보았다. 그는 결단했다. 저격수 위치 확보, SDU 내 신호에 맞춰 진입 준비, 강중위, 딱 3분 1세. 그는 유라에게 확성기를 넘겼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다. 밧줄에 쓸린 어깨의 상처가 터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꼿꼿이 섰다. 박종수 소령, 들리나, 나다, 강유라 중위.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집무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던 박종수가 순간 멈칫했다. 그가 가장 짓밟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굴복시키지 못했던 그 목소리였다. 꼬리 우습군 박소령. 유라가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네가 왕이라던 그 방에 숨어서 부하 목에 총을 겨누고 있는 꼴이 말이야. 그게 네가 말하던 명예인가? 그게 네가 말하던 힘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박종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후벼 팠다. 닥쳐 이. 인연이 박종수가 창문 밖으로 다시 총을 쏘았다. 탁 네가 감히 날 모욕해. 유라는 총알이 날아왔음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모욕. 내가 진흙탕에서 내 놈들 술주정을 받아내며 지프를 끌 때 넌 내 아버지의 명예를 모욕했지. 넌 강준혁 대령의 이름을 입에 올렸어. 그녀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확성기 소리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양심을 울리는 종소리 같았다. 내 아버지는 헬기 추락 직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부하들을 살리고 돌아가셨다. 그게 군인의 명예다, 박종수. 그런데 넌 뭔가, 내 놈은 군복을 입고 나라의 기름을 훔치고 부하를 학대하고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며 동료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 닥치라고 했어. 박종수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얼마나. 유라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 난 잘한다. 넌 그냥 겁쟁이야. 내 그 잘난 윗선, 그들은 지금 널 버렸어. 넌 혼자야.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넌 그냥 내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군복을 더럽히는 기생충일 뿐이야. 기생충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박종수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유라의 말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그가 평생을 감추려 했던 자신의 비참한 본질을 꿰뚫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심지어 자신을 포장하던 거짓된 명예마저도. 으아. 박종수는 권총을 든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마구 때리며 울부짖었다. 그는 인질로 잡고 있던 최중희를 밀쳐버리고 창문을 향해 남은 총알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어.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이다. 서지철 대령이 소리쳤다. SDU 팀이 집무실 문을 폭파하고 동시에 창문으로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꽝. 귀를 찢는 폭음과 눈이 머는 섬광 속에서 대원들이 진입했다. 몇 초간의 격렬한 격투 소리가 들린 후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인질 안전 용의자 제압 상황 종료.
유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다. 링거 바늘이 빠진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서지철 대령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연기 나는 집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종수는 패배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겁쟁이로.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 나오는 박종수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소령이 아니었다. 그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유라 중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그러나 똑똑히 응시하고 있었다. 박종수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전쟁은 끝났다. 한 달 후 대한민국 육군 본부 중앙군사법원. 법정안은 엄숙하다 못해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박종수, 김철민, 오승연 그리고 황동진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한때 부대를 호령하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패배자의 절망과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방청석의 절반은 현역 장교들로 채워져 있었다. 육군 본부가 이례적으로 특별 참관을 지시한 이 재판은 군 전체에 만연한 부패와 기강회의에 대한 본보기였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오승연의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사단사령부의 핵심 참모 몇몇과 군수사령부의 고위 간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검은 커넥션을 드러냈다. 윤혜진 장군이 별도로 지시했던 금융추적팀의 자료는 이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대의 검은 돈을 정확히 밝혀냈다. 박종수가 믿었던 윗선은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그가 체포되자마자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지철 대령과 윤혜진 장군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그들의 숨통을 조였다. 결국 박종수의 인질극 직후 관련자 전원이 긴급 체포되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종수는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었다. 재판장이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종수 소령. 피고인은 부대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하 장교 및 사병에 대한 상습적인 가혹행위,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및 뇌물수수 인질극 및 살인미수, 군형법,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종수에게 파면 및 군적 박탈, 모든 훈장 및 연금 자격 박탈, 그리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징역 30년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종수는 무너졌다. 그는 억울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외치려 했지만 헌병이 그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김철민 대위와 오승연 대위는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황동진 중위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자백한 최대영 중위는 모든 사실이 참작되어 불명예 전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풀려났다. 그는 판결 직후 방청석을 향해 그리고 증인석을 향해 오열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방청석 가장 앞줄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던 한 여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훈장과 견장이 완벽하게 갖춰진 예비역 소장의 정복을 입은 윤혜진 장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법정 안의 모든 군인들을 긴장시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재판의 무게를 그리고 군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침묵의 경고를 의미했다. 박종수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윤혜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에서 자신의 비참한 종말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 중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명예 그 자체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재판이 끝나고 윤혜진은 법정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딸에게 다가갔다. 강유라 중위는 아직 깁스를 풀지 못했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새로운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인원무 공훈장. 그녀는 부패 세력을 척결한 공로와 인질극 상황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어머니, 유라가 경례를 붙였다. 윤혜진은 말없이 딸의 경례를 받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훈장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고생했다, 내 딸. 아니, 강중희.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따뜻한 모정이 배어 있었다.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부대였던 제27사단 포병대대는 완전히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았다. 부대 지휘관부터 모든 간부가 교체되었고 서지철 대령이 임시로 부대 안정화 작업을 지휘했다. 진흙탕이 되었던 연병장은 새로 포장되었고 썩은 내가 진동하던 막사는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부패의 흔적은 사라지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유라 중위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국립현충원이었다. 그녀는 깁스를 한 팔로 힘겹게 거수경례를 하며 아버지 강준혁 대령의 비석 앞에 섰다. 비석 사진 속의 아버지는 그녀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졌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인원무 공훈장을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진흙탕의 굴욕도 뼈를 깎는 고통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의 긍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던 박종수의 비열한 웃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그녀는 그 치욕을 명예로 되갚아 주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서도 명예를 지켜냈고 이제 그 명예는 훈장이 되어 아버지 앞에 놓여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일어섰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그녀는 비석을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가장 절도 있고 가장 깨끗한 경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의 찬중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은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녀는 현충원을 걸어 나오며 저 멀리 보이는 관악산의 굳건한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 그리고 새로운 군 생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